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생태와 환경, 방사능 물질 단원 한번 공부해 봅시다. 교과서는 207쪽이 될 거예요. 207쪽부터 213쪽까지 공부해 볼게요. 자, 우선 방사능 누가 발견했냐? 여기 있는 할아버지께서 발견하셨어요. 베크렐이라는 분이고요. 사실 이 베크렐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방사능의 단위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방사능의 단위. 방사능의 단위로 많이 쓴 이유가 이분께서 최초로 발견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성과학자 마리 퀴리, 퀴리 부인의 스승님이죠. 퀴리 부인의 스승님이고요. 노벨 물리학상도 받았네요. 1903년.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방사능을 발견한 게 거의 100여 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한 100년 남짓밖에 안 됐는데 100년 조금 더 됐네요. 근데 지금 방사능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죠. 지금 우리 주변에서. 좀만 더 확대해 볼까요? 베크렐 이분께서 발견을 했다. 자, 그 쭉쭉 보다 보면요. X선하고 관련이 있겠죠. 여러분, 그 X선은 여러분 엑스레이. 여러분 폐 사진 찍거나 뼈 사진 찍을 때 어디 골절됐을 때 엑스레이 사진 찍죠. 그 엑스레이가 이 X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X선을 발견한 렌트겐이라는 과학자하고 이렇게 관련해서 연구를 하다가 어떤 형광물질, 이렇게 빛나는 물질을 발견하게 됐고, 거기다가 막 실험을 해보니까 뭐 자세한 건 여러분 알 필요 없습니다. 근데 뭐 쭉쭉쭉쭉쭉 나가서 중요한 게 뭐냐? 자, 우라늄에서 나오는 어떠한 광선을 발견하게 되고, 이 광선을 방사선, 광선이니까 마리 퀴리 부인이 이 광선을 방사선이라고 명명했다. 이름을 붙였대요. 처음에는 자기는 베크렐선, 조금 너무하네요. 자기 이름을 붙여서 베크렐선이라고 하려고 했으나 마리 퀴리 부인이 방사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대신 단위 자체를, 방사선의 단위가 뭐예요? 베크렐이죠. 그러니까 베크렐의 업적을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 선 자체를 방사선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우리 퀴리 부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퀴리 부인. 자, 만화가 있더라고요. 재미있는 만화가. 자, 스스로 빛을 내는 방사성 물질. 아까는 방사선이라고 했죠. 자, 방사선을 내뿜는 물질이 뭐겠어요? 내뿜는 물질이 방사성 물질 혹은 방사능 물질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방사성 물질, 방사능 물질. 자, 이따가 다시 얘기합시다. 자, 퀴리 부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이렇게 교육의 기회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근데 폴란드, 그 모국이었던 폴란드에서는 여학생을 받지 않았대요. 그리고 러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소련, 그 당시에는. 자, 소련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그래서 폴란드어로 수업하는 것도 금지. 폴란드의 대학교는 여학생이 갈 수도 없고. 자, 이런 환경에서 결국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죠. 프랑스에서 물리학과에서 1등으로 졸업을 했대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프랑스로, 다시 폴란드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폴란드에 돌아가서 조국을 위해 공부하는 것보다도 뭐가 중요하다? 우리 과학, 모든 인류를 위해 과학을 연구하면 어떠냐? 그래서 자기하고 같이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 피에르 퀴리 교수. 이름이 퀴리죠? 맞아요. 남편.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니까 이렇게 얼굴 불그스름해졌죠? 자기가 좋아하니까 못 가게 잡은 거겠죠. 뭐 어쨌든 이렇게 못 가게 잡았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그 당시에는 일본도 그런가요? 서양에서 결혼을 하면은, 미국도 그러네요. 남편의 성을 따라가는 문화 때문에 남편의 그 성인 퀴리 이름을 따서 퀴리 본인의 이름도 퀴리가 된 거죠.
원래 이름은 퀴리가 아니었는데요. 이따 볼게요. 그래서 퀴리 부인은 퀴리 부부, 퀴리 과학자 부부가 된 거죠. 퀴리 부부. 둘 다 과학자입니다. 퀴리 부부가 그래서 프랑스에 남아서 방사선을 밝혀내게 된 거죠. 그래서 베크렐이 밝혀낸 게 베크렐, 프랑스의 물리학자 베크렐이 방사선이란 거를 발견하게 됐고, 그리고 퀴리 부인은 이 방사선에 관심이 생겨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오는 방사선을 알파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알파선. 이것도 좀 이따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방사성 원소, 이런 물질을 내보내는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폴로늄, 이 폴로늄도 이따 얘기해 볼 건데요. 폴로늄과 라듐, 둘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핫한 거예요. 이 폴로늄은 이름이 왜 폴로늄이냐? 고향이 폴란드잖아요. 그래서 자기 모국을 떠올리면서 폴란드 이름을 따서 폴로늄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그리고 라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당시에 비싼 광물이었어요. 그래서 연구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사성 원소를 찾아내게 되고, 퀴리 부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실은 퀴리 부인이 더 업적이 많대요. 남편보다도. 그래서 남편이 당신 이름을 따서 폴로늄이라고 하자 새로운 원소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폴로늄이 근데 실제로 어떻냐? 우라늄의 400배나 됐습니다. 우라늄의 400배나 방사능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만지면서 연구했으니까 사실 퀴리 부인은 몸에 안 좋았겠죠. 이런 방사성 원소를 밝혀내는 과정이. 자, 그래서 라듐도 찾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라듐과 폴로늄을 밝혀내게 됐다라는 거고, 1903년에 부부와 베크렐까지 이 방사선에 대한 업적을 기리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죠. 그리고 퀴리 부인 같은 경우는 참고로 노벨 화학상도 받았습니다. 독자적으로 연구해서 노벨 화학상도 받아서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을 2개를 받은 최초의 인물이라고 선생님은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네요. 노벨 물리학상을 이때 받았고, 사실 남편 같은 경우는 이 라듐을 특허를 내려고 했어요. 자기 부부가 발견해냈으니까. 근데 퀴리 부인은 반대를 했죠. 왜냐면은 특허를 내면은 그걸 사용할 때마다 돈이 이렇게 본인한테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라듐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만든 것도 아닌데 밝혀내긴 했지만, 자연에 있는 거를 찾아내긴 했지만, 이 자연상에 있는 거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의도에서 특허를 아예 안 냈습니다. 일부러. 그리고 이 라듐이 그리고 방사능이 세포를 잘 죽인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암 치료에 방사선 치료가 있죠. 암 치료에 쓰이죠. 이 라듐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퀴리 부인, 이분이신데요. 이 퀴리 부인 같은 경우는 마리 퀴리라고 하는 분 같은 경우는 원래 이름은 마리아 살라메아 스클로도프스카라고 하십니다. 이 남편의 이름을 따서 마리 퀴리가 된 거고요.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폴로늄, 조국의 이름을 따서 조국의 이름을 기리면서 폴란드. 그리고 이거는 아쉬워했대요. 폴로늄이 폴란드에서 따온 건데 나중에 발견한 라듐이 사실 훨씬 많이 쓰인대요. 어디 쓰이냐면은 의료에 많이 쓰이죠. 의료에 많이 쓰이는데, 사실 이름을 반대로 지었으면 지금의 라듐이
이름이 폴로늄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아쉬워했대요. 왜냐면은 폴로늄이 훨씬 많이 쓰이니까. 그리고 남편이 사고로 죽은 이후에 그 이후에 교수 자리를 물려받아서 최초의 여성 교수가 되었고, 프랑스 소르본 대학 최초의 여성 교수가 되었고, 1911년에는 홀로 연구해서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고, 그리고 라듐 연구소까지 만들고요. 그래서 딸도 남편과 함께 노벨 화학상을 받았네요. 그러니까 남편 퀴리가 있는데 함께 노벨 물리학상, 그리고 퀴리 같은 경우는 혼자 화학상, 그리고 이 딸인 이렌 같은 경우는 그 연구소를 물려받고 남편 졸리오와 함께 뭘 받았어요? 또 화학상. 그러니까 노벨상 가문이네요. 자, 그래서 마리 퀴리 부인은 그래서 X선을 실은 장치를 전쟁터로 갖고 가서 X선으로 많은 치료를 했대요. X선이 많은 치료를 할 수 있는 거는 뼈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뼈나 폐를 찍을 수 있어서 그 당시에 전쟁통에는 총상을 입거나 아니면 이렇게 수류탄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퀴리 부인 같은 경우는 그 라듐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라듐 덩어리를. 그러니까 항상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방사능이 사람 몸에 그 당시에는 나쁘다, 치명적이다라는 거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연구를 전혀 방사능에 대한 보호 장구 없이 연구를 진행했대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백혈병에 걸려서 사망하게 된 거죠. 피폭돼서. 자, 그래서 퀴리 부인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이거는 퀴리 부인이 밝혀낸 폴로늄, 폴란드 이름을 따서 폴로늄에 대한 내용인데요. 간단히 얘기해 주자면요. 폴로늄은 우라늄보다도 훨씬 방사능을 많이 내보내는 거고, 퀴리 부인의 이름을 따서 폴로늄이라고 지었고,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 그 인터넷 그 밈, 그러니까 인터넷 유행하는 그런 것 중 하나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홍차를 가지고 암살했다 막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 홍차 권하면 그걸 농담삼아 얘기하기도 하는데, 요 방사능 홍차의 원료가 폴로늄인 거죠. 그 다음에 이 폴로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홍차를 마시면 죽는 거예요. 방사능이 피폭돼서. 자, 그리고 폴로늄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 이거 얘기해 주고 싶은 게, 폴로늄은 담배에도 포함이 됩니다. 담배. 여러분이 피진 않죠? 담배 피면 안 됩니다. 담배에 포함되는데, 왜냐면은 담배를 키우는데 폴로늄을 쫙쫙 흡수를 해서 저장을 해 놓는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폴로늄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알파선, 아까 퀴리 부인이 밝혀냈다는 알파선이라고 하는 방사선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알파선 같은 경우는 여기 쭉 볼게요. 알파선에 대한 내용부터 볼게요.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자, 알파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입자에 속해요. 큰 입자에 속해서 좀 이따 다시 볼게요. 투과력이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파선이 우리 사람의 몸 밖에서 이렇게 온다, 그러면 사실 크게 위험이 안 돼요. 우리 피부에 어차피 막혀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안에 폐에 알파선 잎을 내보내는 방사선 물질 혹은 방사능 물질, 그러니까 방사선을 내보내는 물질이 폐로 들어와 버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폐에서 방사선을 내보내겠죠. 우리 폐에 있는 세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약하니까 그 알파선에서 굉장히 피폭을 당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담배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폴로늄이요. 그 담배 속에 포함되어 있는 폴로늄이
담배 연기와 함께 폐로 들어오고 그 폐에 들어온 폴로늄이 핵분열을 일으키면서 방사선을 내보내고 그럼 우리 폐가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사실 흡연자가 자기가 마시는 것과 거의 비슷한 양으로 밖으로 내보내는데 그 내보내는 게 마찬가지로 폴로늄이 포함된 연기가 나가겠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도 피폭의 여지가 있는 거죠. 내가 담배를 핀다는 거는. 담배 피면 안 좋겠죠, 아무래도. 이거 좀 이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돌아와서 폴로늄이 이러한 거고, 근데 더 문제가 뭐냐? 그러므로 제발 죽고 싶지 않다면 담배는 피우지 말 것이라고 하네요. 실내에서 그렇지만 실외에서 간접 흡연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그래서 담배 안에 폴로늄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11,000명 정도가 폐암에 걸린대요. 자, 그래서 알파선을 내뿜는 것도 문제인 게 얘네가 방금 계속 핵 분열이라는 말을 쓰는데 얘네가 폴로늄 210이라는 애가 핵 분열을 하고 나면은 쭉쭉쭉쭉 분열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되냐? 납이 됩니다. 납이 되는데 납이 우리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인체의 중추신경을 건드리게 돼요. 중추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뇌와 그 척수, 어쨌든 얘네들. 그래서 아이 같은 경우는 더 위험하겠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성이 임신 중에 흡연을 한다. 그럼 폴로늄이 신체의 혈액을 타고 아이한테 전달이 되면은 그 아이의 몸에서 폴로늄이 나오고, 그럼 아이의 폴로늄이 나와서 아이가 피폭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뱃속에 태아라고 합시다. 태아의 몸속에 만약에 그 납 성분이 들어가게 된다, 납 중독이 된다, 그러면은 태아의 뇌가 발달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은 뇌성마비나 발달장애 이런 것들이 가진 상태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여성이 흡연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남편 혹은 주변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 흡연도 마찬가지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임산부 옆에서 흡연을 하면 안 된다는 거는 굉장히 과학적인 내용이겠죠. 주의해 주세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커서라도. 납도 문제다. 자, 어쨌든 자, 방사선, 방사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장황하게 한 20분가량 선생님이 좀 딴 얘기를 했는데, 이번 교과서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원자에 핵이 있어요. 원자에 핵이 있는데 핵이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더 작은 핵이 되고 그 여러 입자를 내보내기도 하고, 원자의 핵이 작은 원자 2개로 분열되면서 또 내보내기도 하고 뭔가를. 그때 이렇게 내보내는 물질이, 이 선이 방사선, 이 선이 방사선, 그리고 이렇게 분열되는 과정을 핵 분열, 그리고 이렇게 분열을 잘 일으키는 물질. 모든 원소, 지구상의 대부분의 원소는 이렇게 분열을 합니다. 무거운 원소들은. 근데 특히나 잘 분열하면서 방사선을 많이 내보내는 물질이, 이런 물질을 방사능 물질 혹은 방사성 물질, 이런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단어를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방출하는 전자기파 또는 입자, 참고로 입자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알파선, 그리고 중요한 게 베타선이 있어요. 그리고 전자기파는 감마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방사선이라고 하고, 이 방사선을 내보내는 물질이 방사능 물질, 그리고 이렇게 방사선을 방출하는 이런 성질을 방사능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성질을. 이 용어 구분이 어렵지만 굳이 안 해도 돼요. 구분 그냥 대충.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뭐 신문 기자가 된다, 혹은 아나운서가 된다, 혹은 이런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는 장소가 있다 하면 정확한 용어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죠. 나오는 선이 방사선, 그리고 그 방사선을 내보내는 물질이 방사능 물질,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방사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문제가 뭐냐? 그러다 보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몸으로 오는 방사선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방사선을 일시적으로 쬐고 내가 다른 곳으로 가면은 방사선을 맞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방사능 물질을 섭취하게 된다면, 내가 직접 섭취하게 된다면 내 몸속에서 방사선이 나오는 거죠. 이러면은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게 어느 나라냐? 일본. 자, 일본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방사능 물질을 바다로 이렇게 흘려보냈죠, 많이. 그게 가장 옳은 방법이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했는데, 가장 옳은 거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옳은 방법인 거죠. 왜냐면 방사능 물질이 일본에 있으면 걔네가 계속 방사선을 내보내니까 바다로 보내서 희석시키는 게 제일 좋다, 본인들 입장에선. 근데 그 방사능 물질을 누가 먹어요? 물고기가 먹죠. 그럼 그 물고기를 또 더 큰 물고기가 먹고, 그 더 큰 물고기를 우리 사람이 먹겠죠. 그럼 그 방사능 물질을 사람이 섭취하게 된 거고, 그 방사능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얘네가 계속 방사선을 내보내겠죠. 물론 방사능 물질이 방사선을 내보내는 양과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막 천년 만년 내보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길죠, 방사선을 내보내는 주기가. 일본에서 내보낸 게 세슘이었나요? 세슘 같은 경우는 방사능을 수십 년에서 수백 년까지 내보내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나오겠죠, 방사선이. 자, 어쨌든 이런 용어. 자, 그 다음 이 세 가지 있다고 했죠. 방금도 얘기했는데 알파선과 베타선, 감마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위에 거는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자, 알파선은 무거운 애고 덩치가 큽니다. 입자입니다. 베타선은 전자예요, 전자. 입자긴 한데 작아요. 감마선은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감마선은 질량이 없죠. 질량이 없고 전기적으로는 중성이다. 자, 근데 여기서 입자가 클수록 잘 막혀요. 알파선은 투과력이라고 하는데 종이 한 장도 못 뚫어요. 종이에 막혀버려요. 이 뒤에는 못 가는 거죠. 자, 근데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 베타선 같은 경우는 종이 정도는 뚫죠. 얘네를 막으려면은 베타선은 종이로는 못 막고 철판과 같은 것을 사용해 막을 수 있다. 우리 몸 당연히 투과를 하겠죠. 베타선은 우리 몸 투과 어느 정도 합니다. 근데 감마선 같은 경우는 투과력이 매우 강합니다. 우리 몸을 뚫고 지나가요. 뚫으면서 우리 몸을 피폭시키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얘네를 막으려면 두꺼운 납이나 콘크리트와 같은 방호시설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이 감마선을 막기 위해서. 투과력이 센 건 뭐다? 감마선이다. 투과력이 약한 건 알파선이다.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알파선이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면은 우리 피부는 못 뚫지만 우리 폐에 굉장한 피해를 준다는 거죠. 아까 그게 폴로늄이란 거고, 폴로늄은 시험에 안 나와요. 폴로늄은 시험에 안 나와요. 교과서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방사선은 일반적으로 핵분열 과정에서 일어난다. 핵이 분열하면서 나온다 라는 거고, 핵분열이라고 하는 거는 무거운 원자가 핵 붕괴되면서 나오는 거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걸 최초로 이거 몰라도 돼요. 아인슈타인이 최초로 설명했다고 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만든 게 핵폭탄이죠. 그래서 핵폭탄은 열과 빛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로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방사선도 나오고 방사선을 내뿜는 방사능 물질도 배출되죠. 그래서 핵폭탄은 순간적인 위력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피해가 지속되죠. 그러니까 이건 넘어갑시다. 자, 이건 방사능의 단위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베크렐, BQ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레이, 시버트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이 전문적으로 이쪽으로 공부할 거면은 요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겠지만, 굳이 여러분이 이걸 전공을 할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크렐, 그레이, 시버트란 게 방사능 혹은 방사선을 표현하는 단위다. 근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방사능 물질,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크렐이라고 한 단어,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쬐는 양, 이 베크렐 정도면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베크렐. 우리가 일산 방사선은 근데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엑스레이, MRI, 이따 나오겠지만, CT, 방사선 치료, 위내시경, 이런 걸 할 때 다 방사선에 피폭이 됩니다. 그때 방사선이 나온다. 그때도 방사선이 나온다. 자, 그리고 최근에 뉴스에 나왔던 게 라돈 침대가 뉴스에 나왔었죠. 재작년이네요. 벌써 2018년 5월에 그 매트리스에서, 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됐죠. 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된 거죠. 근데 라돈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방사성 물질 혹은 방사능 물질, 똑같은 거라고 했죠. 방사능 물질이란 거죠. 이 라돈 자체가 뭘 내보내냐면, 이 라돈 자체가 방사선을 내보낸다. 근데 이 라돈이 어디에 있냐? 라돈이 공기 중에 포함이 됩니다. 보통 공기 중에, 라돈이 공기 중에 포함이 되고, 이 라돈이 이렇게 지하, 땅에 많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얘네가 공기를 타고 이렇게 지하실을 통해서 이렇게 유입이 됩니다. 우리 집으로.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 라돈을 직접 흡입을 해요. 흡입을 하면 아까랑 똑같은 문제가 생기겠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 폐에 들어가게 되면은, 폐가 이렇게 생겼나요? 폐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방사선을 쏘면은 이 방사선에 의해서 우리 폐 조직이 공격을 당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폐암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들한테는 더 치명적이고. 그래서 지하가 사실 환기를 굉장히 많이 시켜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학교나 지하실 같은 데 막 궁금해서 들어가고 하잖아요. 들어가지 마세요. 그 공기 중에는 당연히 라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라돈을 측정할 수 있어요. 이 라돈이 뉴스에 나오면서 라돈 측정기가 많이 팔립니다. 시중에. 근데 비싸죠. 막 30만 원씩 막 하죠. 20만 원. 라돈 측정기. 이건 대여네요. 이렇게 라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라돈도 방사성 물질인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떤 피해를 주냐, 사람한테? 그 양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방사능 피해에 대한 정확한 연구는 사실 어렵습니다. 연구가 적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실제로 실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한테 쬐게 해볼 수 없잖아요. 임상실험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동물한테 대신할 수 있지만,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걸 통제하기도 어렵고, 그 사람마다 혹은 동물마다 그 방사선에 대한 내성, 그리고 방사선에 대한 피폭 정도 다 달라요. 그 방사능에 피폭되고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고, 방사능에 피폭되고 좀만 피폭돼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일반적인 기준량을 여기 교과서에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이 수치는 기억 안 해도 되는데, 일단 백혈구의 일시적 감소, 백혈병을 일으킨다. 백혈병의 원인이 된다. 참고로 여러분 관심 있는, 이거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 그리고 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나 그런 데서 보면은 핵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그 피폭이 되면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구토예요. 우리 몸에 있는 걸 내보내려고 하는 거겠죠.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죠. 그리고 우리 머리카락에 저장되어 있는 방사능성 물질까지 다 내보내려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머리카락을 잡아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머리카락이 다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피부가 붉어지고, 그리고 전신에 이 정도의 방사능을 쬐면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방사능 물질을 한 번에 많이 쬐면은 사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판도라라고 봤나요? 자, 그리고 일부에 쬐면 물집이 생기고 피부에 궤양이 생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되게 위험하다라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사능 물질, 방사선을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아직까지
아직까지 사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핵분열을 이용해서 방사선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발전량이 한 약 14%. 이거 정확한 값인가 선생님이 찾아봤어요. 요거 한국전력공사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4월 거 최신 거 선생님이 확인을 해봤는데요. 총 발전량이 126,262 단위는 메가와트인가요? 메가와트 단위는 안 쓸게요. 원자력이 23250 곱하기 100 하면 얼마쯤 되죠? 한 20%가 조금 안 되네요. 20%가 조금 안 되네요. 근데 보면은 이 대체 에너지,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 대체 에너지라는 거는 태양광 일반 수력, 이건 수력으로 구분되는구나. 태양광하고 또 뭐 있죠? 지열, 조력 이런 것들보다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죠. 지금 원자력이. 물론 가장 많은 건 화력이지만, 이게 화력입니다. 화력이 제일 많지만 원자력이 없어지면은 그만큼 얘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얘나 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있는 원자력 발전을 포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2017년 기준 24기가 운영되고 있고 이 당시에는 30%인데 지금 20%까지 줄인 거죠. 그나마. 그리고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 기술을 수출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없애려고도 하고 있지만 외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는 나라라는 거죠. 근데 원자력 발전에 대한 찬반 논의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 사고가 났어서 그래요. 가장 최근에 난 사고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1년이니까 약 10년 전 정도 되네요. 9년 전이네요. 이 당시에 지진과 함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함께 최고 심각한 방사능 사고로 방사능 물질이 공기 중으로 누출됐고 태평양 바다로 방사능 물질이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방사능 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사태다. 그래서 일본 음식을 아예 안 먹는 사람들도 많고, 선생님이 아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예 해산물을 안 드시는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물고기, 바닷에서 나는. 왜냐면은 바다 자체가 방사능이 오염된 게 아니냐. 특히 우리나라에서 먹는 거는 태평양에서 나오는 해산물이 많은데 그 해산물 자체가 방사능 물질이고, 우리가 섭취하면은 우리 몸에서 방사능 물질이 존재하면은 방사선에 계속해서 피폭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선생님은 먹어요. 선생님은 먹습니다. 근데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링크 올려놓을게요. 관심 있는 친구들 한번 보세요. 꼭 봐야 되는 건 아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체르노빌 원전 사고 같은 경우는 거의 가장 최초의 1986년, 선생님이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이때 일어났고, 그 당시에는 소련이었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 지역이에요. 러시아는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우크라이나 지역이고요. 늑장 대응, 당시 소련 정부가 늑장 대응을 해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발전 사고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지금은 요게 최악 아닐까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어쨌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받았겠죠.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무 경제적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옥수수랑은 비교하면 안 되죠. 옥수수 같은 경우는 미터 제곱당 요만큼.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면은 그만큼의 원자력 발전소를 다른 걸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 다른 게 그나마 우리가 각각 받고 있는 게 천연가스. 이것도 근데 뭘 발생시켜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바이오 에너지. 요거는 땅이 너무 많이 필요하죠. 바이오 에너지는 결국 뭐예요? 옥수수로 기름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럼 옥수수 이거 결국 뭐예요? 이거는 식량이죠. 식량으로 기름을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은데 이러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자, 문제점 같은 경우가 나오네요.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 폐기물 처리 문제, 그리고 노후 원전 시설의 폐기 위험. 결국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요거 따지면은 원자력이 싼 거냐? 진짜 싼 거냐? 요거는 계산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더라고요. 진짜 원자력 발전이 싸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폐기 처리 비용까지 하면은 절대 싼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과학자들도 있고.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근데 문제는 뭐냐, 원자력도 무한한 거 아닙니다. 절대 무한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우라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라늄도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원료도 무한하지 않으니까 뭐 200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원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자, 그래서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신고리 5, 6호. 그러니까 영화 판도라가 2016년에 나왔잖아요. 영화 판도라가 2016년에 나오면서 이 방사능 물질을 내보내는 원자력 발전소가 실제로 위험하지 않느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뭐 과학적인 걸 떠나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고, 종이 치네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짓고 있는 얘네를 계속 짓냐,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폐기시키냐, 그러니까 다 전면 폐기시키냐, 폐기하느냐, 이걸로 숙의 과정, 깊게 심사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어떻게 결국 얘기가 나왔냐, 짓고 있던 거는 계속 짓자. 왜냐면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짓고 있는 거 짓자. 하지만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는 축소해야 된다. 왜냐?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점차 축소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탈원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지금 정부 방향도 그런 것 같아요.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 거는 그대로 사용하자. 하지만 더 늘리지 말고, 그리고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원을 찾자.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많죠. 뭐 수소 에너지, 뭐 태양 에너지, 무슨 뭐 풍력, 수력, 조력, 지력, 뭐 등등등등 수없이 많은 신재생 에너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걔네들을 연구하자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여러 가지 했습니다. 방사능이라고 하는 거, 방사선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방사능과 방사선, 그리고 아까 뭐 얘기했지? 방사선의 종류, 알파, 베타, 감마. 어디 갔어? 알파, 베타, 감마. 여기 있다.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얘네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교과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쌤이 영상 자료하고 읽기 자료 하나 올릴게요. 오늘 수업은 좀 길었네요. 38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